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23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드입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논문을 쓴다고. 네. 네, 이제 돌아왔는데요. 네. 잠시 또 나갔다 올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저 이제 심사가 다음 달에 있으면, 네, 조만간 또, 예, 연락에 밤새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유령처럼 앉아 있어야 될 수 있어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님. 안 됩니다. 제가 지아님한테 이 얘기를 처음 해요. 네, 일부러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못하게.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농사 이야기도 잘 들었고, 예, 우리 알라님 모셔서 타로 이야기, 마더피스 타로 이야기 한 것도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논문 쓰셔야지. 왜 그거 들으셨습니까? 아니, 들어야, 남의 코너도 아니고, 우리 코너인데, 들어야죠. 네네. 네. 아, 제가 요즘 이제 논문 1차 내고, 네. 요즘 영화를 봐야 되겠다. 요즘 계속 그러고 있는데, 결국 아직 못 봤지만, 요즘 보고 싶은 영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더군다나, 뭐 이제 럭키 아파트? 아, 그거 너무 보고 싶은데. 저 오늘 보고 가려고요. 강윤가람 감독이 극영화 처음 한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것도 보고 싶고. 조선 여공의 노래. 그건 안산영화제에서 했었는데. 네, 근데 시간이 안 돼서 그것도 못 보고. 되살아나는 목소리. 이것도 다큐, 괜찮은 다큐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네.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과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네. 제가 이런, 조선 여공의 노래나, 아니면 되살아나는 목소리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큐 영화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몰랐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은 네. 일반 극장에서는 잘 상영을 안 하고 뭐 독립영화관이나 이런 뭐 맞아요. 영화제 이런 데를 찾아가야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지역을 약간 충청도와 가까운 곳으로 이제 옮기면서부터 그런 극장을 찾아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녹음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안산은 그래도 조금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올라온 김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독립영화관을 찾아가서 한 편 보고 내려가고 약간 이런 식이어서 저도 최근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 진짜 맘 먹고 와야 보는 뭐 이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왜 또 꺼냈냐.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이 바로 감독님이시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너무, 저도 이제 우연히 저의 지인분이시라 그래서 거의 지인을,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네, 얘기해서 어렵게 오셨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감독님이 직접 소개를 하시는 게 나을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독립영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는 주로미라고 합니다. 안산 공동체 라디오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지인 찬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뿌리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까지 잘 제가 진행이 아니라 진행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분위기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안산은 좀 이렇게, 자주 오시는 지역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 네. 그때 몇 번 왔었고, 그 이후에는 별로 올 일이 없었죠. 그때, 그래서, 이 지역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안산이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산 지역에 대한 기억들을 하고 있겠지만 저 또한 그때부터 안산이 좀 남다르지 않은 곳으로 이제 여겨졌었고 이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안산에 몇 년 전부터 살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산을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죠. 네. 아드님이 바로 네. 상구님이시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감독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그 조사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중의 세계사라는 프로젝트로 네. 지금 4부작까지 만들었나요? 네. 네, 4부작까지 만들었고 그 가족 아까 이야기 나온 그 아들의 이름 상구를 네. 상군의 네, 가족 프로젝트 프로덕션? 네. 네, 프로덕션인 거죠. 그 상군회라는 프로덕션을 꾸려서 가족들이 네. 같이 촬영을 다 다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네. 네. 지금까지는 그랬고요. 네. 이제 한 10년을 함께 2009년 그 5.18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이제 5월의 작업 때부터 아이들을 좀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국내 작업이니까 크게 이제 아이들 현장에까지 데려갈 이유는 별로 없었고 가끔 데리고 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해외 작품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데 장시간 촬영 기간 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될 것 같고 좀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함께 현장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애들한테는 너네도 스텝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저 또한 그때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설픈 스텝으로 꾸려져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함께 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느새 이제 훌쩍 커버린 거예요. 20대가 되고 청년이 되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좀 쓸만하니까 이제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군에는 저희 남편인 김태일 감독하고 저하고 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변경하실 예정이에요? 이름을 그대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아이들한테는 너네 언제 독립하냐 계속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어느새 이제 20대가 넘고 하니까 각자 자기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만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제 너무 허전해지면서 이제 독립 준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 거꾸로 독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군요. 외로워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오늘 그 녹음 전에 또 바람이 분다라는 22년도 작품인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보고 왔는데 네. 거기 보니까 그 아이들의 성장기가 쫙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13년 그러니까 13년 동안 촬영된 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부터 이제 완전 성장했을 때까지가 다 나와 있어서 그 하신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또 바람이 분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처음에는 이제 민중의 세계사 이제 시리즈물로 10부작을 기획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후회를 하고 있는데 왜 10부작까지 하자고 했냐 막 이제 이러고 서로 막 핑계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바람이 분다는 저희가 이제 4번째 작품으로 동유럽에 살고 있는 집시들에 대한 삶을 이제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보스니아에 살고 있는 이제 집시의 세계,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는데 1차 촬영을 갔다 와서 이제 2차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수습이 되는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1년, 2년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작업이 마무리를 못 지겠다. 이제 너무 이제 장기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갖고, 그렇다가 한다면 이 시점에 1편부터 4편까지 저희가 이제 애초에 1편에서도
기획했던 게 가장 그러니까 큰 중심은 아니었지만 저희 기획 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여성들의 목소리였었거든요. 그게 2편에도 그랬고 3편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 여성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지를 못했던 그 아쉬움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2기에 맘 놓고 한번 우리가 만났던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여성들의 이야기로 이제 쭉 잡으면서 그 사이에 저희 가족의 모습도 제대로 못 찍지는 않았었는데 간간히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갖고 그것들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작품을 편집하면서 느낀 게 이 각 문화나 나라가 다르고 국경을 뛰어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이고 또 저희도 또 다른 또 하나의 축으로 가져가면서 야, 이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삶이 다르지 않구나. 문화가 다르고 또 국가라는 어떤 국경이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도 이게 소통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이 작품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이제 뭐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지만 이분들이 특별하게 여성이라고 해서 자신의 목소리만 갖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문화나 자기 국가의 환경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도드라지게 자기의 여성성을 뭐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함께하는 모습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작업을 옛날 촬영본들을 뒤지면서 깨달았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감독님 모시기 전에 또 바람이 분다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감독님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보게 됐는데 급하게 정말 어제 봤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잠깐 말씀드리면 광주, 우리나라의 광주 5.18 그리고 캄보디아의 분홍족 그리고 보스니아의 집시들과 팔레스타인의 우리 난민촌에 가셔서 찍은 이렇게 4곳을 가서 이제 찍었고 거기에 이제 여성분들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4번째 요 4부에서만 요렇게 구성이 된 거고 다른 1, 2, 3부는 조금 다른 여성이 중심은 아닌 네, 예,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4부가 이게 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니까 다 여성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어요. 진짜 왜 여성만 이렇게 하신 걸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5.18 광주 민중항쟁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마지막 5월 27일까지 마지막 항쟁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던 분 그렇게 가셨던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남성이었어요. 앞에 싸우고 이러셨던 분들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물론 있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작업 그 현장에서 이제 만났던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그 마지막까지 주먹밥을 해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대인시장, 양동시장에서 이제 주먹밥을 해서 날라줬던 상인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도청 마지막 항쟁지였던 도청에서 그 시민군들에게 밥을 해줬던 그 취사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사조 여성분들을 만나게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30주년이었으니까 30년 됐던 시기였는데 저희는 진짜 5.18 광주항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갔더니 이분들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분들을 찾기도 되게 어려웠고 이분들이 그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밖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계셨던 거를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이 선생님들을 찾아서 인터뷰 거절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진짜 우여곡절 끝에 설득을 해서 이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선생님들이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역할들을 드러내지 않고 가슴에 묻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희에게도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그 대인시장에 하문순 어머니 리어커가 네. 끌고 이제 일하시는 그 분은 정말 대단해요.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제 광주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뵀는데 여전히 그 리어커를 끌고 일을 하시는데 이분의 말씀 속에서 그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분명히 촬영하면서 담았는데 요번에 그 촬영본을 뒤치면서 발견한 게 나 같은 천민을 뭐 이렇게 촬영을 왜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엄청 저희 가슴을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중의 세계사라고 얘기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가 담는 것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 요번 작업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자신의 역할과 했던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가슴에 묻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여성들한테 많이 있었다라는 게 저희가 느꼈던 지점이었어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여성들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저도 그 하문수님이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이제 메모를 하면서 보는데 그분이 진짜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그게 막 열심히 사시는 게 막 정말 드러나는데 거기서 이제 방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다. 네, 맞아요. 그 말 딱 하는데 충격을 탁 먹어가지고 바로 메모 하고 그랬죠. 그 민중의 세계사 얘기하셨는데 네. 이 프로젝트는 왜 기획하게 되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3부작이 있잖아요. 주제별로. 네네. 그 영화들 소개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러니까 민중의 세계사를 기획한 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보내주실 때 질문지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되셨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가 아니라 어쩌다라고 이제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어쩌다 영화인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저희 남편은 쭉 이제 김태일 감독은 쭉 다큐멘터리를 30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이제 지지자로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백수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다큐를 해보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지켜봤을 때 그래서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어느 날 세계사 편력이 완판이 됐던 완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3권짜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이제 서로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태일 감독이 민중에 대한 그런 역사를 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다큐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응원한다, 해라, 꼭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다가 밤을 꼴딱 샜어요. 저희 이제 베란다에서 술을 마시면서 밤을 꼴딱 새갖고 저희 큰아들 상구를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날 결심을 했죠. 네, 그래서 시작하자. 그래서 그때는 나이가 좀 젊어갖고 10부작 금세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몇 년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몇 년을 그러다가 준비를 오랜 시간 이제 책도 읽고 뭐 준비하다가 여기저기 우리 그 민중의 세계에서 10부작 할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래 니네가 언제 할 거야 뭐 이제 그리고 너무 황당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들 뭐 하면 좋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들고 저희도 약간 반신반의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주변에서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어느 날 5월에 광주 이제 5월에를 만들면서 이제 광주를 가게 되면서 그게 첫 1부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에 때는 광주에서 한 8개월을 저희가 살면서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대인시장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함은순 어머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갔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그때는 뭐 의기투합해갖고 잘 될 줄 알았죠. 굉장히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올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막상 가면은 많은 이야기들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러니까 80년 5월을 이야기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5.18 하면 이제 좀 꽤 알려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랜 세월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만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찾기가 어려웠고 만나기 어렵고 인터뷰하기 싫어하시고 또 당신들이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설득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주변 점점 이제 넓혀가면서 이것들을 이제 10부작을 완성하려고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하고 갔죠. 그래서 이제 한국 작품은 그나마 그래도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고 가까이 근접할 수 있게 쉬워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캄보디아 작품 이제 그게 웰랑트레이였는데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쭉 넘어가도 되겠죠. 너무 길게 말을 끊어주셔도 돼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길게. 네.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웰랑트레이라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부족 분홍족의 이야기인데 원래는 그 인도차이나 3개국에 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기획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세 나라의 이야기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의 그 상황과 그 기억들 세 나라가 갖고 있는 공동적인 어떤 기억들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저희가 어디 한 군데 있어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에 갔던 나라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프놈펜에서 한 8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오지 마을이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소수 부족을 만났는데 가서도 이동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는 들어가지 밀림 지역 근접에 있는 그 분홍족들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는 데까지 가자마자 한 몇 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어도 안 통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수 분홍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홍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언어 한계가 너무나 어려웠고 이분들도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갖고 저희도 이제 이게 여기 이 작품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은 1, 2차 한 8개월 정도 여기도 8개월 정도 살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마지막 이제 촬영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도 이게 작품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소수 부족으로 살아가지만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중으로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미군들에게, 밤에는 베트남 분들에게 당했고, 소수가 갖고 있는 캄보디아 사회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많아서 좀 더 깊게 갔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자충우돌 저희의 모습과 함께 담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품이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올리브. 네네. 예, 팔레스타인에 대한 네. 이야기죠. 저희가 이제 민중예술에서 10부작을 이제 쭉 대륙별로 이렇게 대충은 잡아놨었는데 팔레스타인 작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제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자 지구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아예 그리고 이제 서한 지구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저희 올리브에서 저희 아이들이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저희도 물론 두려워했었고, 그래서 이거 이제 가서 애들하고 이게 무사하게 촬영을 마치고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떨고 들어갔는데 이제 1차 관문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일단 공항을 빠져나오는 게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관문인데 저희는 다행히 아이들과 함께 가서 성지순례 자인 것처럼 보여서 아주 뭐 쉽게 통과를 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있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잘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서한지구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결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예루살렘에서 한 일주일 있는데 가자마자 저희 가족이 이제 첫날부터 부딪혔죠. 아이들 우리 이제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무계획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러게요.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갈등을 느끼면서 저나 이제 김태일 감독도 다시는 가족들과 이렇게 작업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굳게 그 첫날 하면서 서울에서 가져온 이제 술을 첫날 다 마셨어요. 소주를. 이제 그렇게 우울하게 이제 서한지구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이제 나블루스라는 곳이 이제 라말라가 이제 행정 도시인데 라말라보다 나블루스가 이제 그 약간 그 시골 도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요. 그리고 경제 도시이고 그리고 난민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작정 나블루스로 가자. 그래서 나블루스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나블루스 도시가 이제 한 13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4만 명이 난민이에요. 네, 4만 명이. 그래서 이제 나블루스에 정착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불안했었거든요. 막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막 길거리에 널려 있고 막 뭐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옛날 일지를 조금 들여다 봤는데 네. 하루가 진짜 두렵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 일지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너무 이렇게 그 두려움이 컸고 아이들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블루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편안해했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다고. 그러게요.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뭐 거기 이스라엘에서 6일? 5박 6일 네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숙박비도 너무 비싸고 그 따님이 얘기하시는 거 맞거든요. 그게 네, 오히려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래서 편안했고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난민촌을 주로 저희가 계속 걸어다니면서 난민촌을 돌아다니고
그랬었죠. 그래갖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만나게 되고 연결해서 사람을 알게 됐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1차 촬영 끝나기 한 며칠 전 이제 돌아와야 되는 3개월밖에 못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촬영 마치기 한 며칠 전에 이제 나블루 시내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어느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나오는데 딱 계단에 타니웰이라고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여기 우리 맞아 이거 운동권 그 분위기 있잖아요. 이거 프리 팔레스타인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관련 단체인가 보다. 무작정 올라갔죠. 네. 저희가 영어도 못 하거든요, 사실. 근데 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서 YLC라고 올리브 신기 활동하는 활동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활동을 하는 단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도 우연히 알게 돼갖고 YLC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난민촌에 계셨던 정말 잊지 못할 무하메드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가족들을 만나면서 올리브가 좀 더 이제 깊게 저희의 이제 작품에 이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1차 촬영 이후에 끝나고 이제 2차 촬영을 할 때는 그때도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에 폭격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2년마다 주기적으로 얘네들이 폭격을 하니까 그때도 이제 그런 시기였고 그 시기에 끝나기 얼마 후에 저희가 이제 2차 촬영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난민촌을 저희가 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시위 현장이라든지 이런 현장들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리브는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관련된 작품들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에 이제 치열한 현장이기도 하고 참 일반적으로 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작품들이 되게 1년에 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고 결국 피해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정말 꿋꿋하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게 별반 우리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의 이야기들 이쪽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려고 애썼던 작품이었죠. 네. 보고 싶다. 그때 만났던. 요즘에 네. 팔레스타인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너무 안 좋아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락이 되나요? 네, 저희 이제 페이스북으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페이스나 뭐 이런 거 저는 전혀 안 하고, 저희 김태일 감독님이 또 안 하는데, 이제 해외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이제 개적을 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가 만났던 분들은 이제 가자 지구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서한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뭐 크게 이제 저희가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사고는 없는데, 여전히 서한 지구에도 반이스라엘과 관련된 시위나 이런 것들이 아주 격렬하게 많이 있고 피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소식을 지금 듣고 있어요. 네. 너무 긴 시간 감독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감독님께 저희가 또 항상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면 게스트에게 사전에 추천곡을 추천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곡 중에 한 곡, 감독님께서 직접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곡을 왜 추천하시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시아 씨의 다녀왔습니다를 제가 추천했는데, 시아 씨는 저희 5월회 때 저희 음악을
해주셨어요. 시아 씨 해주셔갖고 그 인연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5번째 지금 작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시아 씨가 이번 작품에도 이제 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아 씨 곡을 쭉 듣고 있었는데 이 다녀왔습니다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치고 힘들고 이제 갔던 한 누군가가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 위로받는 어떤 느낌 그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좋아갖고 제가 최근에 발견한 노래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시와님의 저도 아주 좋아하는 가수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콘서트도 몇 번 가고 그랬어요. 시와님의 다녀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랫동안 떠돌다 돌아온 곳에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더니 문 밖엔 아이들 노는 소리 그릇에 달그락 숟가락 소리 미안해요 걱정했나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서 문을 열고 가만히 기다리는 마음이 보여요 그리웠죠 눈을 감고 가만히 돌아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리던 소리가 들려온다. 마루도 비그던 발걸음 소리 내 이마에 열이 나나요 눈물 자국 말라있나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니 마음이 놓여요 잠이 와요 오랫동안 떠돌다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저희 책방에서 많이 틀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이죠? 오늘 제가 시완님 CD를 다 갖고 있어서 돌려가면서 계속 오늘 들었죠.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저도 이게 갑자기 또 바람이 분다. 그거 보고 나서 되게 이게 비슷하구나 사는 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분홍족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군, 미군 와서 계속 이렇게 뭐 베트남군이 어디 있냐 안 말하면 뭐 집도 불태웠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 한국 전쟁 시기에 그런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서 그게 많이 비슷하다 그런 상황들이 전쟁 시기에 삶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되게 우리는 잘 안 가본 곳이고 잘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고 언어도 다르니까 이질감이 되게 많은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다르지 않구나를 계속 보게 되니까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저분들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팔레스타인 갔을 때 그때 2차 촬영 갔을 때 이제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이후였었어요. 그때 이제 갔을 때 그 발라타 난민촌이라고 서안지구에서 가장 큰 난민촌이에요. 근데 그 난민촌에서 저희가 이제 무하메드 할아버지라고 이제 또 바람이 분다에서는 안 나오지만 올리브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알 수가 없다라는 식의 굉장히 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2차 촬영할 때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호 그 이야기를 들었다. 봤는데 이분도 이제 자식을 3명이 이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이제 죽었거든요. 네. 이제 그 아픔을 갖고 계셨는데 세월호 유가족분들 아이를 잃은 그 유가족분들에게 자기가 너가 한국 사람이니 너가 한국에 가면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갖고 이게 굉장히 먼 나라인데 그런데 그 아픔을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그곳에 계셨다라는 게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멀리 가시고 또 긴 시간 체류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들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제 다들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다른 이제 예술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그래요. 반대로 어떻게 사시냐고 물어보거든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그나마 그래도 영화는 그 제작 지원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그런 제작 지원에 이제 출품을 하고 이러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작품 활동만이 최소의 경비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것도 국내 작품이 아니니까 해외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난관에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군회가 꾸려진 이유도 그 이유였어요. 이제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꾸려지면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족으로 꾸려질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채소의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제작 지원 뭐 여기저기 좀 내기도 하는데 최소화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다른 일을 좀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저희도.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계속 이제 작품을 밖에서 하고 들어오면 모든 게 그동안 했던 알바들이 다 끊기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틈틈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계는 꾸려나가고 작품은 어떻게든 이제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게 하는데 또 바람이 분다 같은 경우는 1차 때 여기저기 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갖고 처음에는 안 돼.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이제 작품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1차 촬영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희가 대출을 받는데도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 얘네들이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구나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1차 촬영을 그렇게 갔다 왔고 이제 다행히도 그 이후에 촬영을 갔다 와서 몇 군데 지원을 받아서 빚도 좀 갚을 수 있었고 이제 작업들 마무리를 잘 질 수 있었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아니 그 영화에 있더라고요. 네. 상구님이 왜 이제 뭐 노가다 뭐 이렇게 표현했나요? 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꼭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여러 생각이 정말 비용 마련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작품 속에서 노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촬영을 했을 때 남민촌에 툴카렘 남민촌이라고 또 있었는데 여기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가갖고 여기 이렇게 흑인들이 많나? 이제 되게 이제 놀랬었는데 거기서 만난 핫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랑 동갑이었어요. 와, 이 친구를 보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남민촌에 살면서. 정말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여러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제 물론 부인도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노가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서, 2차, 그때 촬영 끝나고 오자마자 청소 일을 시작했었어요. 네. 맞아요. 노동이 뭐 지금 사람이 살면서 네. 필요한 거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런 걸 막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되게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또 아까 지아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장기를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자녀분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 속에서 되게 나름 민주적인 되게 분위기가 좋은 그러니까 아주 막 화목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주적이다.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이런 장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구 같은 서로들 가족끼리 친구 같은 관계이겠구나 이런 상상이 혼자 막 됐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되게 민주적이고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을 쭉 하면서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반성을 했던 게
아마 이제 또 바람이 분다를 이제 만들지 않았으면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된 그 이제 촬영본들을 막 뒤지다가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두 친구들 때문에 되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투덜거렸구나 애들한테. 엄청 잔소리가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네가 엄마 아빠가 그래도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작품을 보면서 되게 미안해졌어요. 두 친구한테 되게 미안해졌고, 오히려 두 친구는 되게 어려서 부모니까 이제 그 그늘에서 어쩌면 이제 있을 수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저희보다 더 의연하게 잘 버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는지 되게 투덜거리더라고요.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와, 그걸 보면서 너무 미안했고 이제 요 작품에서는 이제 저희의 좀 추한 모습 많이 드러낸 거고요. 그런 거군요. 네네. 아니 상구님이 막 그러더라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나중에 이 장면을 보면 뭐라 그랬더라? 이게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다. 그때는 말을 안 할 테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하여튼 아이들의 성장, 두 친구의 성장 과정 속에서 갈수록 점점 두 친구의 역할들이 커졌거든요. 그쵸. 네, 굉장히 커져가면서 되게 좋았고 저희도 한결 뭔가 짐을 드러내는 듯한 그래서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점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얘네들이 이제는 이제 됐다라고 연락하고 근데 하여튼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나이가 들고 저희가 이제 둘 다 이제 없게 된다면 우리 두 친구가 찍어놓은 그 촬영본을 뒤지면 이거 큰일 나겠네, 없애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느 정도셨길래 보면은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이제 아들 딸들이 약간 가기 싫어하는 네. 티도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성인으로 성장한 신체의 모습일 때는 진짜 스텝처럼 막 의견도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아이들의 성장기가 딱 보이는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독립했잖아요. 네. 이 영화나 아니면 그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부산 영화제하고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이제 틀어졌었는데 서독제 이제 개막작으로 이제 틀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두 친구들을 이제 보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그 전에는 보기 싫다고 그러더니 이제 두 친구가 다 봤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불안하잖아요. 이제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작품보다도 두 친구가 함께해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들이 괴로울까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이걸 보면서 참 너네들한테 미안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잘 몰라 그냥 이제 힘들었던 너네들의 모습들이 그때는 보지 못하고 일 중심 현장에서 막 그거에 급급했던 모습에 굉장히 미안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두 친구가 뭐 다행히도
난 괜찮았는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기도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너무 슬펐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이야기를 10년이 넘은 이후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네. 다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저희가 요번에 하고 나서 사실 좀 지쳤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쳐서 국내 작품을 좀 해보자. 한번 하고 이제 쉬어가면서 이제 가려고 이제 가자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요 작품이 끝나면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만만해 다들 말리는 거예요. 돈 엄청 든다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거도 이렇게 바로 움직이면 너무 힘들겠다 싶어갖고 좀 쉬는 겸 국내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2022년부터 촬영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태백에 있는 이제 광산촌의 광부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올 6월달에 태백에 있는 마지막 광산이 문을 닫았어요. 이제 영원히 이제 광산은 없어지고 강부라는 한 직업군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고자 지금 이제 3년째 촬영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마무리해서 내년 정도는 이제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도 어쩌면 가장 밑바닥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어떤 탄광의 그 굴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와 과거에 이제 탄광의 역사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과 결부해서 이제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민중의 세계사 작품에서 이제 별개로 생각을 했었는데 민중의 세계사 프로젝트로 가자. 하나라도 하나라도 추가하자. 네.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기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도 되나 저번에 이제 저희 프로듀서 친구가 이 작품은 민중의 세계사 아니라고 했잖아. 막 이제 그래서 아니야 민중의 세계사 맞는 것 같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 주입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긴 시간, 네. 뭐 사실은 더 듣고 싶은데요. 너무 우리 감독님도 또 이후 일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다음에 공동체 상영이든 이럴 때 한번 감독님을 모시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내년에 하고. 영화 개봉하면은 그때 네. 또 한번 모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봉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어쨌든 뭐 다른 또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또 갖고 오셨죠? 네네. 번째 곡.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김유나 씨의 길이인데요. 이게 이제 OST로 되게 유명한 곡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 드라마는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곡이에요. 이제 이 곡을 알게 된 거는 잠깐 몇 년 전에 이제 정신장애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뭔가 막혀 있는 어떤 그 세계 그 안에서 그럼에도 그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애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충돌됐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연하게 이 노래를 들었는데 그분하고 되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수시로 막히잖아요. 수시로 갇혀 있는 기분인데 그런 그냥 그 갇혀 있는 거가
특별한 어떤 사건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갖고 있지 않나?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느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미우나님의 길 들으면서 저희 23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